예, 6월 2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일정 관계로 좀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제2 콘텐츠 릴 이화정 연구원 접속돼 있나요? 이화정 연구원, 네, 들리시나요? 예, 말씀해 네, 주세요. 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이 콘텐츠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저희 그 드라마 투자 사업 부분을 저희 제이 콘텐츠리 스튜디오로 물적 분할한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제이 콘텐츠리 사업이 보통 방송, 영화 두 부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방송 부문은 저희 별도 부문에서 영위하던 콘텐츠 IP 투자 사업이랑 그리고 자회사 JTBC 스튜디오 두 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저희 별도 부문에서 하는 콘텐츠 IP 투자 사업을 따로 저희 별도 회사로 이제 분할을 하고요. 이후에 8월 1일에 저희 분할 이후에 JTBC 스튜디오랑 합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된 스튜디오를 굳이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독립된 스튜디오가 되어야 향후에 뭐 콘텐츠 제작을 할 때 넷플릭스랑 오리지널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지상파랑 계약하는 부분에서 좀 용이해지고요. 즉 이번 독립 스튜디오를 진행함으로써 향후에 JTBC 2회사업자와의 콘텐츠 거래 건수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참고로 이 회사는 작년까지 JTBC랑만 거래를 했습니다. 합병한 이후에 J콘텐츠리는 순수 지주회사가 되고요. 향후에 자회사 상장한다면 약간 수요 분산이 일어날 수 있어서 주가에 부담은 될 수 있으나 당장 저희 IPO는 2, 3년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의미한 수요 분산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릴 걸로 보아서 이번 콘텐츠 판매 업사이드 증가는 동사에게 중기적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도현우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도현우 연구원 접속돼 있나요? 예, 들리시나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제 삼성전자가 평택 이라인에 랜드 투자 발표를 했고요. 규모는 60K 정도 수준이고, 지금부터 클린룸 공사 들어가서 2021년 2분기까지 장비 입고하고, 3분기 정도부터 양산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원래 랜드 신규 투자 규모를 한 65K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 60K 중에서 한 20K가 올해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내년에 반영되면서 올해 85K 수준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랜드 관련된 장비업체들한테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 상보하저로 예상이 됐었는데 장비업체 실적이 이번 투자 발표로 최소 상반기 정도 실적은 하반기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디램 투자도 좀 있으면 발표가 하나 나올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합치면 상저하고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비업체들한테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신 게 삼성전자가 왜 랜드 투자를 이렇게 늘리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이유는 수급이 생각보다 양호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랜드 재고가 2주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근에 디램 익스체인지라든지 여러 기관이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가 좀 꺾일 것 같다 이렇게들 많이 예상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이 투자를 늘리는 이유가 당연히 이제 수요가 좋기 때문에 그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투자를 늘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서버 투자는 많이 둔화될 것 같은데, 서버를 이제 커버할 수 있는 핸드폰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서 수요가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쪽에서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며, 아마 그 종목들 대부분들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투자 전략 관련해서도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회사가 원익 IPS랑 테스고요. 네, 두 회사가 좀 좋아 보입니다. 원익 IPS랑 테스가 랜드 비중이 회사가 높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이 좀 둔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투자로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하반기 실적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순서로 돌아가겠습니다. 투자 전략 NH하우스뷰 하재석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6월 하우스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 자산 가격의 움직임은 연준의 정책에 의한 유동성의 힘으로
급격하게 자산 가격이 끌어올려진 후에 최근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위험자산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 금융시장의 모습이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같은 관점에서 주식시장의 이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미중 갈등이 불거지면서 저희가 이 좋게 보고 있던 중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이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저희는 주식시장 중에서는 미국 주식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매크로 측면에서는 저희가 여전히 이 급격한 회복보다는 2021년 내년 2분기 이후에 이 회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회복 기대감이 실제 매크로가 받쳐주지 못할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유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바닥에서 올라온 상황이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는 이 저금리가 계속 되겠고 여전히 뭐 기대감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 이제 경기 상승은 경기 회복은 내년 정도나 가능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 이에 따라서 이 선진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움직임 보일 거로 보고 있고 선진국 국채보다는 안전자산에서는 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자산은 미국 투자 등급이라든지 이머징 달러 채권과 같은 이 크레딧 상품입니다. 이 상품들은 연준의 정책으로 어느 정도 이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의 국고채는 선진국 국채와 달리 현재 금리 하락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 국고채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보면 이머징 주식들은 다 이렇게 등급을 내렸는데 사실 뭐 지금 뭐 미국 선진국 시장이 세면 지금은 계속 좀 따라가는 이런 양상인데 특별히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순서의 글로벌 주식 전략 하반기 전망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2020년 하반기 글로벌 투자 전략 김한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하반기 전망 작성을 했고요. 먼저 질문 주신 내용의 답변부터 좀 드리면은 저희 자료의 결론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선진국 주식시장 중심으로 좀 주식시장의 상승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달러화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향후에도 글로벌 자산 움직임들이 이머징보다는 선진국 중심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국 중심으로 쏠림 현상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 안에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달러화 자산에 대한 쏠림 현상들이 좀 더 이어질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주시장은 다소 좀 제한되는 그런 움직임을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페이지에 좀 요약을 해놨습니다. 하반기 주식시장을 앞두고선 가장 많은 질문들 중심으로 Q&A 형식으로 좀 자료를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은 매크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단기적 연말 연초 정도의 단기적인 경기 충격이 다시 한번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11월달 대선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시위를 더불어서 코로나 사태와 동시에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대선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대내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변수를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19페이지부터 좀 봐주시면은 일단 대외적인 요인들로는 아무래도 중국 때리기 정책들로 전환을 했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실패했다는 여론을 이제 대외적인 요인으로 반전을 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중국 갈등을 좀 심화시키면서 어떤 대내적인 요인을 대외로 돌리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무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들은 다소 좀 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방위적인 규제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3분기에 좀 극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이후에 장기화될 가능성들이 높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금융시장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면은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상대 주가를 좀 그려봤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제 무역 갈등 심화 시의 모습들을 좀 봐주시면은 음영칠이 된 것처럼 무역 갈등이 심화됐었던 경우에 이제 미국 주시장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이 심화되더라도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 주시장에 조금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높고 상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모멘텀이 조금 더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내적인 변수로는 트럼프가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시행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22페이지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미국의 급여세율을 좀 그려놨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급여세율을 한시적으로 0%까지 인하해야 된다라고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차트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오바마 정부 때도 일시적으로 인하를 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과거의 사례를 좀 언급하면서 한시적으로 일정 부분의 인하를 좀 추진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러한 점들이 왜 대선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으냐라는 것들을 좀 봐주시면은 아래 페이지 23페이지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급여세는 이제 역진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층이 낮은 계층한테 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낮춰주게 되면은 중산층의 어떤 소비여력을 좀 높여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떤 그 대선에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트럼프의 달러화 강세 발언들입니다. 과거에는 트럼프가 달러화의 약세를 좀 용인하는 발언들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강달러를 용인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25페이지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달러화 강세는 일반적으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트럼프는 대선을 앞두고선 달러화 강세를 통해서 내수 경기를 부양시켜주는 그런 정책적인 스탠스를 보이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달러화 자산에 대한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를 좀 높임으로써 미국 자산시장 내로 외부의 자금들이 좀 유입시키고 그리고 좀 더 넓게 봤을 때는 대중국 규제 정책의 일환이 아니겠나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가 연준을 통하여 이제 추가적인 정책을 좀 시행할 것을 좀 독촉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슈성으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들이 지난 5월 중순에 반영됐었던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물론 이제 연준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일단은 29페이지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연준은 물론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좀 봐주시면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던 당시에 초기에는 이제 금융시장의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왔었던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분명히 금융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들로 작용을 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점을 시사를 하고 있고요. 연준은 이런 것들을 만약에 금융시장이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반영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무시 못할 가능성들이 높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연준이 언급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금리보다는 어떤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연준이 좀 시행했었던 정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입 가능하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들도 높아졌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대선을 앞두고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풍부한 유동성이라든지 낮은 금리 수준들을 좀 감안해 보면 충분히 미국 자산 시장은 긍정적인 긍정적인 흐름들을 이어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36페이지에서 봐주시면은 저희가 배당 할인 모형을 통해서 추정해본 미국 주가 지수의 적정 레벨은 한 3,200선 수준들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경기라든지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로 인해서 한 3분기 정도의 미국 주식시장은 좀 고점을 보인 이후에 4분기에는 다소 좀 완만한 흐름들을 좀 보이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로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서 중국 정부는 저인대에서 올해 11조 원 규모의 재정 지출을 늘릴 계획을 밝혔습니다. 외부 수요 부진 예상에 내수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40페이지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요. 중국의 내수 추진 방향은 투자 면에서 5G 등 8개 분야 신형 인프라 그리고 서부 대개발 3.0 버전 등이 있고 소비 면에서는 신형 도시화에 따른 소비 확대가 관건입니다. 43페이지 보시면요. 중국 지역별로 존재하는 호적 제도 때문에 상주 인구 기준의 도시화율과 호적 보유 인구 기준의 시민화율 간 괴리가 상당히 크게 존재합니다. 현재 시민화율이 44%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 4월 초에 중국 국무원이 신흥 도시화 건설 관련 정책을 발표했는데 인구 300만 명 이하 도시 호적 규제를 철폐하고 인구 300만 명 이상 도시 호적 부분적 완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46페이지 넘어가시면요. 현재 대부분 농민공들이 1인당 소비 금액은 도시 인구의 75% 수준입니다. 그래서 20% 이상의 유동 인구가 호적을 가게 되어 취업, 사회보장, 교육, 창업 등 혜택까지 보게 된다면 소비 금액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 도시화 외에 중국 정부는 또한 디지털 경제, 신형 인프라를 통해서 내수 확대를 도모할 전망입니다. 신형 인프라 관련 부분 내용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하반기 미중 갈등이 무역, 금융, 기술, 정치 등 다방면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5페이지 보시면 미국 민주당 중에 당원 중에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의 비중이 현재는 62%에 달하고 과거 미국과 일본 무역 분쟁 당시에도 미국 집권 정당이 바뀌어도 일본에 대한 강경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중국 주식시장의 노이즈 요인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주가 지수의 박스권 장세 흐름이 예상하고요. 지수보다는 내수 업종 그리고 신형 인프라 관련 일부 IT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은 6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아세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아시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 쪽을 보면은 수출이나 관광 내수 시장의 부진 때문에 대부분 많이 하향 조정을 받았는데 특히 관광 업종의 비중이 높은 필리핀이나 태국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원자재 수출 국가인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서 경제 역성장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주변국 대비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 발발 전 전망치 대비 가장 적게 하향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은 굉장히 빨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가치도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했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풍부한 요동성을 바탕으로 돈의 가치가 낮아졌고 그러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6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인 타격이나 정부나 중앙은행의 대응 효과를 확인하는 기간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통화 재정 정책이 지속되면서 이런 경기 회복 기대감이 조금 고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3분기 초까지 주식시장이 좀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쇼크나 수요 부진이 회복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거기다가 또 밸류에이션 부담 등도 존재하기 때문에 3분기 이후에 이제 박스권에 진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에 진입하면 종목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제가 생각한 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비 관련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조업 육성 관련입니다. 먼저 소비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69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그 네 가지 소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재택형 소비, 두 번째는 가심비, 세 번째는 아세안 소비 시즌 지연, 마지막으로는 중국인 방문객 증가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재택형 소비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들어보셨던 언택트 관련주가 될 수 있겠고요. 가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불린제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불황 이후에는 보통 사치제에 대한 소비가 높아진다라는 컨셉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인도네시아에 좀 특화된 테마인데요. 원래 인도네시아는 87%가 이제 이슬람교인들인데 5월달에 원래는 르바란이라는 소비 시즌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정부가 이제 물리적인 이동을 제한하면서 요게 7월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7월달에 이제 소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마지막 중국인 방문객 같은 경우에는 좀 시차가 좀 걸리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아세안 쪽으로 중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중국인 관련 소비나 여행, 호텔 이런 게 조금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조업 관련돼서인데요. 75페이지 죄송합니다. 그 관련주들은 74페이지에 정리를 해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조업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7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중 무역 갈등과 조금 관련이 된 건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갈등 심화를 선거 전략으로 채택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예가 이제 미국의 경제 번영 네트워크 EPN이 될 수 있겠는데요. 요건 이제 중국을 배제하고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글로벌 공급 체인의 재편은 좀 불가피하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리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76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리쇼링 얘기가 왜 나오냐라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보시면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다라는 거고,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익스포저를 낮추고 그리고 생산 체제를 조금 분산화시켜서 생산 차질 리스크를 좀 완화하려는 목적에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설비 생산 공장은 조금 폐쇄할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또 급진적인 리쇼링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유가,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결정할 때 인건비, 세금, 정부 지원, 인재, 금융 조달 등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철수 같은 경우에는 현지 노동자 해고, 그리고 현지 정부로부터 그동안 받았던 지원금이나 인센티브 반환 요구 등이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철수도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부각되는 시기에는 이제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제조업 육성에 조금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렇게 제조업에 육성하게 되면은 베트남 아세안 지역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교역 감소분을 대체할 국가가 이제 아세안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게 좀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이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관련된 종목들은 80페이지에 정리해 두었고요. 81페이지서부터 83페이지는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의 적정 레벨을 배당 할인 모델을 이용해서 추정한 그런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관련 종목 간단히 말씀드리면 88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그 미국 시장 비교하면서 시장 동조화 얘기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나타난 특징이 종목 동조화니까 국내 주식 기관들 상대하시더라도 그 해외 기업들을 좀 소개해 주시는 게 투자 아이디어 저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88페이지 보시면 그렇죠. 저금리 기조 유지라는 키워드, 그다음에 성장주 상승세, 그다음에 코로나19 이후, 그다음에 중국의 신형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될 거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뭐 보신 것들도 있습니다. 테이블에 정리했으니까 이걸 좀 보시면 되고, 그 뒤쪽에 보시면 9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시리즈를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리즈를 리포트를 쭉 냈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편집 재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집의 재발견, 새로 쓰는 교육의 정석, 원격 의료의 시대, IT 백본 산업이라고 해서 94페이지에 정리를 했고요. 그 집의 재발견은 99페이지 테이블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기업들이 쭉 있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아마존하고 월트 디즈니를 제시했지만 계속 종목들은 돌고 도니까 그 테이블에 있는 기업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새로 쓰는 교육의 정석은 106페이지 테이블입니다. 최근화 펠로톤을 저희가 제시했지만 그 테이블 다시 또 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원격 의료 시대는 114페이지 테이블을 보시면 되고요. IT 백본 산업은 122페이지 테이블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관련해서 글로벌 스탁 스탠드 변경이 있었는데요. 저희 그동안에 있었던 침남회로와 보리부동산, GDS 홀딩스를 제외를 했고, 창신소재, 맥도날드, 윅스닷컴을 넣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윅스닷컴 같은 회사가 국내 카페24 같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동조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기관 투자자들께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그 외부 일정 관계로 순서를 좀 약간 바꾸겠습니다. 음식료 산업 조미진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음식료 올해 상반기를 돌아보며 5월 말 기준으로 코스피 대비 약 18% 아웃퍼폼하며 좋은 흐름 보여왔습니다. 식품 수요 증가와 원가 하향 안정세, 판촉 경쟁 제고가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견인했고요.
2분기 이후는 1분기처럼은 아니지만 국내 쪽의 정상화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성장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시장에서 사재기 또는 그리고 음식료 수요 증가가 소비 저변의 확대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모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5페이지 보시면 글로벌 식품 1위 기업 네슬레의 경우는 이제 글로벌화 그리고 M&A로 식품 1위 기업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히스토리를 보다 보니 세계 제2차 대전에 초기에는 이제 본사에서 고립되면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때 출시한 네스카페가 미군들 사이에서 응용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매출액이 올해 오히려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거의 사례에서 보았을 때 코로나19가 국내 업체들에게 소비 저변의 확대 측면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음식료 산업은 7조 달러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 규모나 성장률 측면에서 또 인구 규모 측면에서도 모두 긍정적인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 좀 가장 매력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페이지 11페이지에 이 두 국가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좀 올해 성과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거나 또는 한층 레벨업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들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업종 내 탑픽은 CJ 제일제당 유지하고요. 그 다음 관심 기업으로는 오리온 그리고 농심, 삼양식품, 풀무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식품 쪽은 아니지만 해외 진출 활발히 하는 KTNG도 같이 함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내용 뒤에 보시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부분은 푸드테크 산업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동화와 대체로 좀 크게 구분이 되고요. 자동화는 스마트팜이나 스마트 팩토리 형태로 좀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가공식품 업체들이 공정 자동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 수작업했던 부분들이 많이 자동화되고 있고요. 또 스마트팜 쪽에서는 지금 축산 쪽에서 스마트팜이 도입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대체 부분 같은 경우는 식물성 고기, 배양육과 같은 이제 대체 식품 쪽으로 지금 사업이 발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상장한 미국의 비욘드 미트가 대표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하반기에 원재료 하향 안정세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판촉 완화 기여도 이어지면서 수익성 개선세가 업체별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일제당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국내외 전사업부 실적 호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요. 올해 연말 같은 경우는 시원스의 시너지도 기대되면서 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인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말씀드린 것 같고요. KTNG를 이번에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좀 상향을 했습니다. 글로벌 피어 밸류에이션이 이제 동종 업체들이 밸류에이션 반등한 부분들이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원래 이제 중동향 수출이 이제 3월쯤에 재개가 되면서 작년에 기저효과 감안해서 수출 부분의 그런 회복에 의한 전체 실적 개선 모멘텀이 좀 클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된다면 KTNG 좀 하반기에는 그래도 지금 저평가 요인들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음식료 애들 그 영업이 이렇게 좋아지는 부분에 판촉 완화가 아주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지속되기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이 판촉 완화, 즉 마케팅비 감소 관련돼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1분기 때 상황을 보게 되면은 전년 대비 0.6% 포인트가 매출액 대비 원가율의 감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판촉비의 완화는 전년 대비 0.5%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가 쪽이나 그리고 판촉비 양쪽에서 다 뭔가 개선이 있으면서 1분기에 수익성의 개선을 좀 이루었다라 보고 있고요. 판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화된 모습이 1분기 때 두드러졌는데 작년부터 이거가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1위 기업인 제일제당이 그동안 계속 판촉 심하게 하면서 시장을 조금 다 망가뜨렸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작년 3분기부터 이러한 부분은 안 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었고 그러한 부분이 이번에 코로나19에서 좀 더 강화돼서 나타난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자료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하반기 쪽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나온 이제 수익성 부분들이 있는데요. 페이지 22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뭐 조금 코로나19로 인해서 1분기 때 말씀하셨던 그런 판촉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돼서 나타났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3, 4분기 그러한 부분 뭐 코로나19 정도의 사재기나 그런 판촉의 완전 제거 부분들이 없다 할지라도 기조는 이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런 부분 감안해서 계산한 부분 뭐 0.3에서 0.4%포인트 정도 3, 4분기에도 계속 전년 대비 개선세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원래 순서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 5월 수출 데이터 그리고 미국 5월 ISM 제조업 지수 같이 권하민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5월 수출 지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월 대비 그 하락폭은 좀 축소가 된 모습인데요. 여전히 전년 대비 마이너스 24%입니다. 일단 품목별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좀 양극화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언택트 수요 확대, 뭐 재택근무 활성화 이런 것들이 반도체 수출 그리고 컴퓨터 수출을 호조로 이끌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러나 구경제 산업, 자동차, 뭐 부품, 석유화학, 일반 기계 이런 것들이 지금 뭐 20-30%씩 크게는 60%까지 전년 대비 이제 하락하면서 사실상 코로나 이후에 어떤 품목별 양극화가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역별로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중국 수출이 좀 선방을 했습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좀 빨리 통과하고 나서 대내 생산 재개가 좀 빨랐던 영향이고요. 여전히 저희 글로벌 수요가 이제 가늠자라고 볼 수 있는 미국과 EU, 아세안 이런 쪽이 마이너스 30%씩 이어지고 있어서 계속 좋은 모습은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미국 5월 ISM 제조업 지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방금 한국 수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쪽 사실 수요도 뭐 양호한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심리 지표가 지금 심리 지표인 만큼 전월 대비 좀 반등 흐름은 나왔습니다. 생산이나 신규 주문, 고용 같은 주요 지수들이 다 전월 대비해서 조금씩은 오른 모습이고요. 그동안 헤드라인 지표 상승을 이끌었었던 뭐 공급자 차질 항목, 그 측정하는 이제 공급자 배달 항목이 크게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7개월 만에. 문제는 이제 그림 5번, 6번 뒷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뭐 코로나가 정점 통과하면서 심리지표 월간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 이전 레벨을 회복하려면 좀 멀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희 뭐 말씀드리는 수입량 같은 경우도 특히 소비재 부문이 많이 악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도매업 재고 판매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물 지표가 아직은 위기 수준까지도 좀 머물러 있고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는 뭐 3분기에 기저타고 지표가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연말 연초에 좀 매크로 쪽은 어둡게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체 투자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전망 김현근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부동산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국내 부동산의 영향이라고 보면은 뭐 거창한 것 같지만 하반기 전망의 결론은 조정세입니다. 2021년까지 조정세를 보는 이유는 두 가지고요. 첫 번째는 고강도 대출,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 중과,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가처분 소득이 낮아졌기 때문에 쉽게 하면은 뭐 실업률이 올라가서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들의 소비자들이 좀 줄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격 하락세는 진행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2021년 상반기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또 말씀을 드릴 테고요. 키 차트는 페이지 9페이지인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부양책도 많이 내고 있고 최저 금리죠. 지금 기준금리 0.5%니까 그러면은 그 돈이 부동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못 들어가냐 이게 이제 키 차트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돈을 풀거나 금리가 낮아지면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나 최근에 우리가 한 2000년부터 보면은 세 번의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고강도 대출 규제라든지 아니면 외생 변수에 있는 금융 위기가 온다든지 이번처럼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7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 규제를 그 9억 뭐 우리가 이해했던 15억 이상은 아예 뭐 빌려주지 않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는 무주택자한테 40% 빌려주는데 이번 3월 달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원래 60% 빌려준 걸 50%까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체의 가구 수나 이런 게 좀 많이 줄은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현금을 주고 사지 않으면은 사실상 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줄고 있는 거고요. 18페이지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강도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공정시장가의 비율이라 그래서 공시가격만 안 올려도 공시가격 자체를 안 올려도 사실상 세금은 더 내게 돼 있습니다. 2022년까지.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9페이지 보시면은 공시가격들도 계속 현실화시켜서 시세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게 최근에 있는 그 두 번째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26페이지 보시면은 왜 그러면은 2021년 상반기 이후에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보는 이유는 26페이지 보시면은 그림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은 서울의 신규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었던 이유가 대출 규제라든지 고강도 정부의 정책 때문에 17년, 18년, 19년 또 2020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공급이 준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이 얘기에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에 그 부족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최저금리인 지금 주택 구매보다는 전세 선호 현상이 일어나서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걸 싫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이후에 사실 금융시장 보면 특히나 주식시장은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 글로벌 주요 도시들의 뭐 이렇게 그 주택 가격 지수나 이런 걸 살펴보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 페이지 25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PIR이라는 뭐 기준치가 있는데 소득 대비해서 주택을 소득을 한 번도 안 쓰고 연봉에 대비해서 주택 가격을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우리가 보는 프라이스 인컴 레이시오라고 그래서 가격 대비해서 보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베이징, 우리가 있던 호치민 이런 쪽 지역은 경제 성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제 성장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부족 현상들도 있습니다. 주택의 부족 현상도 있지만 특정 지역에 고밸류에이션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계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 계열로 보면 우리나라가 높은 편이라는 거죠. 사실상 소득 대비해서 지금 주택 가격을 살려면 24년이면은 적정 가격은 사실상 없습니다만 실제로 성장률이 줄거나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런 하이퍼 밸류에이션을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번은 더 상승세를 2020년 이후에 상승세를 갔다가 향후에는 경제 성장이 1%에 앉으면은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서울 지역도 가격은 조금씩 하향세로 조금씩 천천히 진행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NH 글로벌 리츠 홍지환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리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택 관련 지표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4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주택 관련 지표가 좀 회복세를 보였었고요. 먼저 그림 1번 보시면은 이제 먼저 발표된 이제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한 18% 정도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주택 수요에 대한 우려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발표한 신규 주택 판매 보시면은 오히려 전월 대비해서 좀 플러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컨센 마이너스 22% 대비 좀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그림 2번 보시면은 이게 그 미국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서 발표한 수요 지표로 보시면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한 30% 정도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와서 사실상 좀 억압 수요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그림 3번 보시면 좀 비슷한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신규 주택을 이제 구입하기 위한 모기 건수도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주택 그 매수 수요에 대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림 4번 보면은 이제 그거에 반해서 이제 착공 건수나 허가 건수 같은 공급 지표는 또 급락을 한 상황이어서 결론적으로 지금 그림 5번 보시면은 3월 주택 가격 지수 코로나에도 4%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당분간은 이런 수요 회복이 빠르게 나오고 있고 또 공급이 또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초과 수요에 대한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산업기업 분석 넘어가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 정영순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정부가 2020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제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주요 골자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뭐 아시다시피 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정책, 고용 안정망 강화 이 세 가지 정책이 키 핵심이고요.
그래서 일단 총 76조 원을 이제 2025년까지 투자할 계획이고 그린 뉴딜에는 2022년까지 13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부 추가적인 과제나 뭐 관련된 숫자들은 7월 중 종합계획 확정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주요 골자는 뭐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이라고 해서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뭐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녹색 산업 생태계 구축, 그리고 이제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서 재생 에너지, 이제 수소, 태양광, 풍력 이 세 가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가 이제 포함될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이제 발표될 세부 정책들을 예상해 보면 일단 민간 발전 중심의 소규모 발전 설비가 이제 추가적으로 포함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기관이나 녹색 금융, 이제 대형 금융을 통해서 대형 해상 풍력이나 대형 태양광 발전단지, 서남의 해상 풍력이랑 그 다음에 새만금 태양광 발전단지가 핵심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도 개편과 뭐 여러 가지 정책 지원 등이 될 것 같고요. 정부는 계속적으로 하반기에 정책 지원이나 인허가 개편, 그다음에 뭐 자금 지원을 통해서 프로젝트 건설을 촉진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투자 전략 관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일단 추천하는 기업은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CS 윈드나 그다음에 이제 하나 솔루션 그리고 해외 기업으로는 이제 베스타스를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요. 일단 계속해서 정책들이 나오면서 정책 모멘텀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전반적으로 빨리 올라왔습니다. 사실 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커버 페이지의 차트만 보셔도 최근에 빠르게 올라왔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이랬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밸류에이션 물론 이제 정책적 모멘텀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올 수는 있지만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한테 수출이 나오면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그림 2번에 보면 이렇게 뭐 예산하고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요 예산은 25년까지 쓴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 예산은 그 그림 뭐 표에 나오는 그나 이런 그림들은 다 22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간 내에 좀 빠르게 집행될 수 있는 것들이고 뭐 추가 경정 예산 이런 거 통과를 하면 하반기부터는 빠르게 집행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그 MMN은 빠져 있는데요. 조선산업 최진명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 10시입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1일 카타르 시간으로 낮에 그 카타르 석유공사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그리고 국내는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지금 알려졌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카타르 LNG랑 그다음 한국조선 3사가 이제 앞으로 2027년까지 카타르에서 필요한 LNG선 100척에 대한 그 생산 슬롯을 한국 조선업체가 우선적으로 확보한다라는 요지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100척을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고 카타르 입장에서는 배가 늦지 않게 이제 100척을 원할 때 받을 수 있는 그 생산 캐파를 이렇게 사전에 잡았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몇 가지 좀 요약을 해보면 이제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인 그 사드 쉐리다 알 카비라는 분이 이제 그 언급한 걸 보면 그 카타르 쪽은 지금 뭐 코로나 같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노스필드 LNG 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정상적으로 캐파를 기존의 LNG 생산 능력 7,700만 톤에서 1억 2,600만 톤으로 늘리는 거 전혀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조선업체 쪽에서 가질 만한 의미는 이 100척에 대해서 사실상 이 확정적으로 지금 수주 계약을 한 건 아니지만 이 양국의 장관이 만나서 이제 문서화를 해서 100척을 한국에 준다라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 아직 국내사끼리의 배분은 안 정해졌을지라도 일단 한국에 100척이 오는 건 확실시 됐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 100척이면 어느 정도 규모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냐면요. 한 척에 한 2,200억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러프해서 보시면 100척이면 예, 한 22조 나옵니다. 그래서 22조면 국내 조선 3사의 1년 매출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서 이거를 사실 5년 나누면 연간 그 매출의 어쨌든 20-30%는 이제 카타르가 채워준다라고 이런 구조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뭐 카타르만 LNG선을 주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주문이 나오면 그 정상적으로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적 전망으로 봤을 때
우리 조선업체들이 올해랑 내년까지는 기존의 수주 잔고 가지고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2년에 좀 매출이 증가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카타르 물량이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2025년까지는 매출이 우상향하는 구도가 굳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6년부터 매출이 빠지겠지만 그 사이에 뭐 추가 수주가 있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기존의 투자 의견 중립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적어도 오늘은 주가가 좀 오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런 카타르 입질이 나오면서 이미 조선주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도 업종 평균 PBR이 뭐 0.7이 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타르 이전에 0.8, 좀 높은 종목들은 0.9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여력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기존에 얘기를 드린 대로 본기약이 올해 안에 확실히 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연말에 될 수도 있고 내년 초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수주 실적에는 잡히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카타르 LNG를 포함해도 다른 쪽에서 수주가 워낙 안 나오기 때문에 토탈했을 때는 뭐 2018년보다 좋을지는 좀 의구심이 있다. 이런 상황들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얼마 전 자료에 제 기억에 한 50척 정도를 예상했던 것 같은데 기존 제 예상치보다 크게 이렇게 요렇게 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도 물량이 60척이고 후속 물량이 40척입니다. 왜냐하면 2027년까지 쓸 거기 때문에 예, 한 번에 100척 다 주문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절대 없고요. 그 기존의 수주 계약들도 보시면 항상 5척 주문하고 한 1, 2년 있다 5척 주문 추가로 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그래서 이번 조건은 뭐 60척을 먼저 주문하고 그 60척 중에 15은 일단 중국으로 갔고요. 45척은 예, 그 올해 말까지 또는 1월까지는 45척은 한국 조선업체들이 계약을 할 거고 후속 물량 40척은 아마 한 2년 뒤나 뭐 3년 뒤쯤에 추가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저희가 예상치도 못했다가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다들 뭐 예상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뉴스화되고 뭐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이 주식 이 매니저라면 이거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일 고민 끌 것 같은데. 예,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사실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2, 3년 전부터 이미 예, 카타르 공항께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래 예정된 것들이 그냥 때가 돼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증시 환경을 좀 봐주시면 저희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조선주가 일단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져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뭐 산업재를 사야 되나 좀 긴가민가한 투자자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산업재를 사야겠다고 해서 종목을 피킹하다 보면 이제 카타르가 도래한 조선주가 아무래도 눈길이 안 갈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우스뷰 자체는 지금 산업재를 강하게 밀고 있지는 않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산업재 안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카타르가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이 약간 우위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모두 마쳤습니다.